어디 갈 때 우어버 부르자는 말이요. 이게 거의 동사처럼 쓰일 정도로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들어왔죠.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바로 이 우버 테크놀로지스를 한번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자료들을 다시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그냥 차량 공유 앱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뭐 사람과 사물, 심지어 화물까지 이동시키는 거대한 글로벌 물류 플랫폼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회사가 어떻게 매년 수십억 달러씩 말 그대로 돈을 태우던 회사에서 엄청난 현금을 버는 거인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모두가 말하는 이 자율주행 시대가 우버에게는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재앙일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기업의 엔진룸부터 한번 열어보죠. 도대체 우버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차량 호출 말고도 사업이 또 여러 갈래더라고요. 네, 핵심은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그 에셋 라이트다면 플랫폼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야, 직접 소유하지 않는다. 네, 자동차나 식당, 트럭 이런 걸 직접 갖지 않고 철저하게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에만 집중하는 거죠. 지금 사업은 크게 3개의 엔진으로 돌아가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가장 큰 건 매출의 57%를 차지하는 모빌리티, 즉 우리한테 익숙한 운송 서비스고요. 이거 뭐 우버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무섭게 크고 있는 두 번째 엔진이 바로 딜리버리, 우버이츠입니다. 벌써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와, 3분의 1 가까이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12%를 차지하는 B2B 물류 사업, 프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 거대한 트럭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미롭네요. 모빌리티, 딜리버리, 프레이트. 이 세 바퀴가 굴러가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자료에서 해자라고 표현했던 그 경쟁력의 원천은 뭔가요? 단연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네, 이게 이론은 간단한데 실제로 만들기는 정말 어렵고요.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무너지지 않는 성벽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플랫폼에 운전사가 많아지면 승객의 대기 시간은 줄어들죠. 당연히 편해지니 더 많은 승객이 들어오고요. 바로 그겁니다. 승객이 많아지면 운전사들은 돈 벌 기회가 더 늘어나서 플랫폼을 떠나지 않고요. 이 선순환의 톱니바퀴가 한번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신규 경쟁자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선순환 구조가 정말 강력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돈 많은 경쟁자가 나타나서 우리는 수수료 0% 이렇게 선언하고 운전자들을 대거 빼가면 그 강력하다는 네트워크 효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공격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우버원이라는 멤버십입니다. 우버원. 네, 이게 단순히 요금 할인만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동, 즉 모빌리티와 배달, 딜리버리라는 이 두 개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독 서비스로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버로 출근한 사람이 점심은 자연스럽게 우버이츠로 시키고 퇴근길에 또 우버를 타면서 저녁장 볼거리를 우버이츠로 주문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락인 효과를 노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을 이렇게 묶어두니까 경쟁사가 아무리 보조금을 퍼부어도 고객을 뺏어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고객 한 명을 새로 데려오는 비용, 즉 고객 획득 비용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우버가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정말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버는 혁신적이지만 돈은 못 버는 회사, 막대한 손실의 대명사였잖아요.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까지 있었고요. 무엇이 이 회사를 이렇게 극적으로 바꿔놓았을까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재무적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은 2023년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GAAP 기준, 그러니까 회계 원칙에 따른 영업이익이 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드디어. 네, 성장을 위한 적자라는 그 오랜 꼬리표를 떼어내는 순간이었죠. 흑자 전환도 놀라운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입이 벌어졌던 건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어요. 맞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FCF가 핵심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세금 내고 시설 투자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순수하게 금고에 남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거든요. 2024년에 이 FCF가 무려 69억 달러. 69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거의 9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잠깐만요. 9조 원이 넘는 돈인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매년 수십억 달러씩 태우던 회사가 갑자기 1년에 9조 원의 현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진 겁니까? 마법이라기보다는 혹독한 구조 조정과 전략 수정의 결과라고 봐야죠. 과거에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1등을 하겠다면서 무분별하게 출혈 경쟁을 벌였잖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다라코스로 샤이 CEO가 취임한 이후에 수익이 안 나는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철수하거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그랩에, 중국에서는 디리추싱에 사업을 넘기고 지분을 받는 식이었죠.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마케팅 비용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 현금 소진 기업에서 현금 창출 기계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한 거네요. 그럼 이렇게 쌓이는 막대한 현금으로 뭘 하고 있나요? 투자를 더 늘리는 건가요? 물론 투자도 하지만 지금 가장 집중하는 건 바로 주주 환원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70억 달러 규모를 발표했고요. 더 놀라운 건 2025년 8월에는 무려 200억 달러. 20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합치면 270억 달러, 거의 35조 원에 달하는 규모네요. 이건 보통 자신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배당금을 주는 대신에 시장에 풀려있는 자사 주식을 회사가 직접 사들여서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주가를 부양해서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현금을 계속 벌어들일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경영진의 시장을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엄청난 현금을 벌고 수십조 원을 자사주 매입에 쓴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주가 차트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중간에 크게 출렁인 구간이 보이는데 이런 탄탄한 실적에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버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2025년 주가 흐름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S&P 100 지수에 편입되고 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5일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하루 만에 10%나 급락한 사건이 있었죠. 실적 발표도 없었는데 10%나 빠졌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원인은 유럽에서 나온 뉴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럽연합이 플랫폼 노동자, 즉 우버 운전자들을 개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규제를 강화할 거라는 우려였고요. 다른 하나는 각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을 위해 주던 인센티브를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법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사건은 우버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규제 리스크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올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시선은 여전히 꽤 긍정적이네요. 네,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현재 주가가 85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08달러에서 112달러 수준이고 일부는 150달러 이상까지 보고 있더군요. 그런 규제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렇게 높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전문가들이 이제 우버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졌다? 네, 더 이상 단순한 차량 공유 앱 회사로 보지 않는 거죠. 이제는 도시의 이동과 물류를 책임지는 필수 인프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항만, 전력망처럼 도시가 기능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보고 그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높은 목표 주가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까지 보니까 그림이 더 복잡해지네요. 결국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다랄 코스로샤이 CEO가 그리는 우버의 큰 그림은 대체 뭘까요? 이 거대한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13F 공시 자료를 보면 큰 선들의 속내를 좀 엿볼 수 있죠.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꾸준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2016년부터 그러니까 우버가 한창 적자를 낼 때부터 투자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PIF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라니 이건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PIF의 투자는 사우디의 비전 2030이라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와 깊숙이 맞닿아 있습니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기술 허브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전략의 일환인 거죠. 물론 2025년 기준으로 투자 가치가 거의 7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다만 최근 동향을 보면 모건 스탠리처럼 비중을 늘리는 곳도 있는 반면 비레크먼의 퍼싱 스퀘어 같은 헤지 펀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등 투자자별로 시각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미래 전략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버는 앞으로 무엇으로 더 성장하려는 걸까요? 미래의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버가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직접 차를 만들어서 테슬라나 현대차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구글의 웨이모든 다른 어떤 자율주행차든 모두 우버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운행하도록 하는 운영체대가 되겠다는 거군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승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 과실을 따먹는 궁극적인 플랫폼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심이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둘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레스토랑 배달을 넘어서 식료품, 편의점용품, 약 같은 지역 상점의 모든 것을 배달하는 퀵커머스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만 연간 120억 달러의 예약액을 기록하고 있죠. 120억 달러요? 네. 또 하나 숨겨진 강자가 바로 광고 사업입니다. 광고라면 우버 앱 안에서 보이는 광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우버 앱을 열고 차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의 짧은 시간에 주변 상점이나 브랜드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수익성이 아주 높아서요. 이미 연간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키우려고 하고요. 자율주행 플랫폼, 퀵코마스, 광고. 청사진은 정말 화려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실 마지막은 전략이라기보다 이 모든 화려한 청사진 위에 짙게 드리워진 가장 큰 그림자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바로 그 규제 리스크죠. 아, 규제 리스크. 네, 특히 운전자를 개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법적 압박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우버는 운전자들의 최저임금, 보험, 유급휴가 이걸 모두 책임져야 하고요. 이는 회사의 비용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버는 한때 성장을 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던 고성장 스타트업에서 이제는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수익성 높은 플랫폼 대기업으로의 전환에 완벽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퀵커머스와 광고 같은 신사업의 확장,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타느냐에 달려있죠.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 정부와 의회의 결정이라는 그 규제라는 높은 파도를 어떻게 넘느냐가 이 배의 최종 항로를 결정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대화가 청취자께서 우버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한 인터뷰에서 우버의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업계에서 5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은 6개월 단위의 단기 목표에만 집중한다고 하더군요. 우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버의 가장 큰 힘은 지금 이 순간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일까요? 아니면 AI와 자율주행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신하는 유연성일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둘 중 과연 무엇일까요?